여러분 혹시 파텍 필립이라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알고 계시나요? 2020년 10월 10일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이 손목에 찬 시계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라는 모델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수량이 적어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가격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초고가의 시계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차서 시계가 싸 보이는 것 뿐이지 파텍 필립은 유명 배우나 래퍼들도 자주 착용하는 등 부자들 중에서도 상위 1%를 위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에는 파텍 필립 외에도 롤렉스, 오드마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유독 스위스에만 이런 고급 시계 브랜드가 많은 것일까요? 스위스의 시계 산업 역사는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와 관련돼서 말이죠. 16세기 프랑스 종교는 크게 가톨릭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의 가톨릭을 구교, 개신교를 신교라 칭했는데요. 16세기 중반 프랑스 남부에서는 구교에 저항하는 신교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을 위구노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교와 신교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분쟁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결국 1562년에 전쟁까지 발발하게 됩니다. 이를 위구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위구노 전쟁은 3차 전쟁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고 결국 이들은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1572년 8월 24일 가톨릭 세력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위구노들을 습격하여 대학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날 파리에서만 3,000명, 프랑스 전역에서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신교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위구노들은 주변국으로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들 중에 맥주장인, 철도기술장인, 시계장인 등 손기술이 좋은 기술자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시계장인들이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에는 수많은 시계장인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들 또한 스위스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약 100년 뒤에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살로 인해 신교와 구교의 대립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프랑스는 1598년 낭트 칙령을 선포하며 신교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약 80년 뒤에 루이 14세가 이를 뒤집어버리는 퐁템플로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신교도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는 낭트 칙령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칙령이었습니다. 낭트 칙령으로 약 100년 동안 부분적 평화를 누리던 신교도들이 다시 한번 탄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종교 탄압은 매우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한 예로 루이 14세는 자신의 군부대 용기병들을 신교도 탄압에 이용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용기병들을 구교로 개종하지 않은 신교도들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신교도들이 개종할 때까지 거주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용기병들은 신교도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어떤 짓이든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끔찍한 고문과 살인 행위를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한 동네를 모두 개종시키면 다음 동네로 가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니 신교도들이 당연히 주변국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프랑스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시계 장인들도 이때 스위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필 스위스로 피난을 갔던 것일까요? 당시 스위스는 칼벤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으로 신교가 이미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장인들은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더구나 금상첨화로 17세기 스위스는 금속을 다루는 세공업 같은 정밀 수공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와 큰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는 북쪽, 즉 독일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뛰어난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장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덕분에 스위스는 인구가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공업자들은 처음에 보석을 다듬으며 삶을 이어갔으나 앞서 말씀드린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보석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검소함을 추구하던 칼뱅주의가 스위스 내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공업자들은 보석업에서 시계 제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프랑스에서 넘어온 시계 장인들이 넘쳐났으니 이들에게 기술을 배워 시계를 다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죠. 이들은 서로 협업하여 화려하고 멋진 시계들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스위스 남쪽에서 넘어온 이탈리아 이민자들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수학과 천체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또한 시계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시계 제조 기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학, 천체학, 물리학, 역학 등 여러 이론을 합쳐서 시계업이라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시계 산업은 스위스에게 여러모로 딱 맞는 산업이었습니다.
스위스는 당시 인구가 매우 적어 시계 제조업 같은 노동 집약적인 일을 찾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75%가 산과 호수로 이루어져 농사도 짓기 힘드니 무역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처럼 작지만 값을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역에 아주 딱 맞는 상품이었죠. 스위스 상인들은 큰 가방에 시계를 잔뜩 넣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다른 나라로 시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큰 돈이 스위스에 몰려들게 되고 스위스 내 시계 산업 종사자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네바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계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헌데 여기서 작은 의문이 생깁니다. 시계가 비싼 물품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스위스 시계 상인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시계를 판매했었습니다. 주변국은 스위스의 무엇을 믿고 이렇게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시계를 수입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스위스의 용병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시계 산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유럽 내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75%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방법은 바로 다른 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용병 산업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그들은 웬만큼 험난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체력 또한 좋았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온 만큼 용병 산업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13세기부터 용병업을 국가 사업으로 정했는데요. 15세기를 전후해 스위스 용병들은 유럽의 전투 민족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장창으로 무장한 이들은 중세 유럽에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던 강군이었으며 무려 100년 전쟁과 부르고뉴 전쟁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했던 이유는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들만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18세기의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한창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던 1792년 8월 10일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민중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튠르리 궁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의 제물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성남 민중들이 잔뜩 궁으로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을 막아서는 한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정작 왕을 지켜야 할 근위병들은 민중들의 숫자를 보고 도망치기 일쑤였죠. 스위스 용병들은 목숨을 걸고 루이 16세 일행을 탈출시키고자 했습니다. 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신념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싸움이 너무 치열해지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프랑스 시민군들은 목숨은 살려줄 테니 루이 16세를 넘기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제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고 결국 루이 16세 일행은 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 용병 부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스위스의 주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몸값은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주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없어서 고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했죠. 비록 스위스가 중립급을 추진하면서 용병 산업을 접기는 했지만 스위스가 파는 서비스와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스위스 시계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가끔 영화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고객이 누구이든 간에 고용주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신념은 금융업에도 퍼져 있고 실제로 스위스의 금융업이 크게 발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 예로 제네바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시계 품질 인증 제네바 홀마크가 있습니다. 제네바 홀마크의 인증 절차는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까다롭습니다.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그 설계, 구조 등이 제네바 주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스위스의 시계 장인들은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둘레 1cm도 안 되는 톱니바퀴를 일주일 동안 다듬기도 합니다. 시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무브먼트에는 무려 4주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인증 절차 때문에 그 기술력 뛰어난 스위스 시계들 중에서도 매년 상위 0.125%만 통과하게 됩니다. 즉 스위스에서 매년 생산되는 2천만 개의 시계 중 약 2만 5천 개의 시계만이 이 제네바 홀마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증을 받은 시계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판매됩니다. 그럼에도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바세론 콘스탄틴이란 브랜드도 이 제네바 홀마크를 주기적으로 받는 브랜드인데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조선 27대 임금인 순종도 바세론 콘스탄틴의 회중시계를 썼다는 것입니다. 순종 제2기간이 1900년대 초반이니 이 무렵의 스위스 시계의 명성이 동방에까지 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은 시계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1970년대에 이르러 스위스 시계보다 더 저렴하면서 정교한 시계들을 대량 생산 및 판매하기에 이릅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이 이에 잠시 밀려 위기를 겪게 되었으나 그들은 자체적으로 혁신을 시도해왔고 결국 오늘날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생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내륙 국가이면서 험난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부국으로 성장한 스위스, 신뢰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잘 보여주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